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총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 시작하기 전에 관전 포인트를 몇 개를 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동선언, 경주선언이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채택은 됐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이펙과 같이 다자 정상회담에서는 대략 세 가지 수준의 그 선언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선언이요. 이번에 나왔고요. 아니면 그게 안 됐다면 의장국인 의장국 성명. 네. 아니면 그 밑에 강요급 공동선언입니다. 이번에 경주 정상선언 나와서 선언이 나왔다는 그 자체로는 뭐 의미가 있는데요. 예. 내용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선언의 주요 특징으로 보면 자유무역과 WTO에 기반한 다자무역과 같은 그간의 에이펙 정상선언에서 나왔던 단골 문구가 빠졌다. 그렇죠. 이게 지금 네. 관심거리인 거죠. 예. 대신에 견고한 무역과 투자가 아태 지역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대체되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뭐 자유무역을 좀 풀었으면 견고한 무역과 투자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무역에 견고한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는다. 견고하다는 걸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영어 원문을 보니까 로버스트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면 견고한 무역과 투자라고 하면 원활한 재화와 금융의 흐름을 이야기하겠죠. 예. 결국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예. 미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요. 이 보도에는 잘 안 나오지만 자유무역, 다자주의 이런 거 관련 내용은 정상선언이 아니라 장관급 회의 공동성명에 일부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유무역이 들어가기 전에 자유무역이 빠졌으니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 많이 붙었죠. 그래요? 어떤 데코레이션이요? 뭐 이를테면 경제협력, 문화창조, 산업, 혁신, 포용적 성장,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우리 의장국의 아젠다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선언적 문구에 불과한데 맞아요. 그 단어 넣고 빼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 의장국인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하죠. 왜요? 대통령도 사실상 자유무역, 다자주의, 지금 소위 반트럼프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냈죠. 네네네. 사실 세계가 다 반트럼프적이죠. 요새 무역에 관련해서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 의장국으로서 그것을 성명에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지 표현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에이펙이 있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주요국 다자회의들이 줄줄이 있겠죠. 예를 들어 G7도 있고 G20도 있고 늘 서로 참고하는 참고 자료가 될 거고요. 국제사회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무역 문구가 빠진 것은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동시에 이전 선언문들은 WTO를 축으로 다자 자유무역 뭐 강화하자 아태 지역의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 이게 중요한 기조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빠졌지만 요번에 그 견고한 무역과 투자가 아태 지역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전히 이 지역 국가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정성을 희구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럼요. 우리나라부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죠? 예. 오늘날의 2025년 11월 현재 10월이라고 해야겠네요. 10월 현재 그 국제 체제 질서의 중요한 기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경주선언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사실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건 상당히 들어있고 에이펙 국가들끼리 협력하자라고 한 거고 연결 분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AI 기반 기술 등등으로 해서 이제 이 지역 영내 여러 협력의 주요한 방향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나름 외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럼 좀 이따 양자 정상회담은 따로 짚을 거니까 하는데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그 봐야 되는 게 의전 부분인데. 네. 근데 의전 부분에 뭐 다 지금 평가는 할 수 없고 사실 그 화제가 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선물. 네. 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금관을 선물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한테는 바둑판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설명을 보면 자, 상대국 정상의 취향에 맞춘 것이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을 좋아해서 네. 시진핑 주석은 바둑을 좋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거고요. 원래 국빈 방문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공식 방문 정상들에게도 의전 라인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뭐 사전에 물어봐야죠, 당연히. 또 우리가 조사하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할 필요 없죠. 금 좋아해서 시진핑 주석도 사실상 크게 조사할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무엇을 선물로 교환했는지도 미리 조사하고요. 그러면 선물 줄 때 네. 우리가 트럼프 저 백악관 쪽에 우리가 금관 선물하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괜찮을까가 아니라 이 정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물 품목까지 해서?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사전에 아니 요번에 좋은 걸 줬기 때문에 근데 그 트럼프가 못 가져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바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에서 개인 소유가 안 될 거예요. 우리도 받는 게 마찬가지고요. 참고로요. 차관인 저도 선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10만 원 이상인 것은 다 신고해야 돼요. 옛날에 뭐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것은 전부 이제 그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네. 다만 액체 있잖아요. 네. 술 이런 거. 그건 좀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가입니다. 다 가격에 따라 바뀝니다. 아니 그 술도 그럼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근데 술은 뭐 이를테면 2천만 원짜리 술 개봉 안 해요? 개봉해서 먹자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뭐 바둑판을 드리고 다른 한쪽은 금인데 마치 이것이 금은 더 비싸고 바둑판은 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바둑판도 금색이던데. 그 나무가 뭐 비자나무라며요. 그러니까 부비자나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선물을 교환은 주는 측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으면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외교적 도구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근데 예. 제가 까놓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선물이 네. 그 이제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좀 합니까? 저쪽이 나한테 금을 선물했으니 내가 좀 봐줄까? 아니 기분은 좋아지게 만들 거 아니에요? 기분은 기분이고요. 네. 기분은 기분이고요. 너무 훌륭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가야겠죠. 물론 그럼 그렇게... 뇌물이죠. 선물이 아니라. 그렇게 되나요, 얘기가? 예. 네. 그래서 요 의전의 선물이 뭐 이를테면 미국은 과했고 중국은 뭐 약했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예. 근데 다만 미국 현지에서는 금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보도와 풍자가 나왔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자기네들이 뽑았잖아요, 대통령을. 근데 또 노킹스 시위가 있고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뽑은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실리에 맞게 한 선물이고요. 그러나 요거는 제가 또 시민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요. 참 그게 국제 정치인 것 같아요. 외교 현장이고. 왜냐하면 우리 자유무역 협정을 깨고 현실이죠. 뭐 이런저런 압박을 가하고 관세를 과하는 우리 우호국 동맹국 정상에게 금관을 선물하고 훈장을 주면서까지 외교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 현실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뭐 저쪽에서 노킹 시위하는데 왜 금관을 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건 그대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비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동의 어느 나라가 비행기 줬다면서요? 네, 카타르. 아니 그러면 그 비행기도 국가로 계속이 되는 거예요? 카타르는 왕국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국왕이 개인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좀 속물기가 있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뭘 또 알아요? 무궁화 대훈장 있잖아요. 재료값만 1억 3천? 네. 뭐 그렇게 비싸요? 그거는 그리 자주 나가는 훈장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뭐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여받은 그 영부인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냥 명예인데 그냥 도금한 거 주면 안 돼요, 그냥?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준 거겠죠. 그래요? 네. 오, 뭐 재료값만 그렇다고. 제가 놀라가지고. 150돈인가 그렇다며 금액. 와, 한 돈이 얼마더라? 네, 하여간 넘어가고요. 70만 원, 80만 원 하자. 넘어가겠습니다. 양자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한중 정상회담부터요. 공동 성명 이런 거 없었어요. 다만 7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양해각서의 내용이 일단은 서로 구속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양측의 그 양자관계 개선과 실질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가 그동안 되어 있었다. 혹은 그 준비된 것들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담아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공식화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 좀 심도 있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복지 의료 시니어 산업 협력 강화라고 해서 예. 실버 경제 분야 협력이 있고요. 맞아요. 또 동시에 청년들을 위한 것도 있어요.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이 있어서 예. 이를테면 스타트업 기술 창업 기업 간 교류 협력입니다. 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6년 내년부터 2030년 약 5개년 동안 경제협력 공동계획인데 한중 간의 경제협력 로드맵을 짜자.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수직적 경제협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뭘 디자인하거나 뭐 설계하면 중국에서 싼 값의 노동력과 지대를 활용해서 만들어 수출하는 거였는데 중국도 나름대로 그 이제 뭐 선도적으로 하이테크 분야의 선도 국가이니 우리가 서로 수평적으로 이제 협력하자는 거고요. 그걸 한국산 감, 생과실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과일 뭐 수출에 대한 식물 검역 요건도 있고 뭐 요번에 캄보디아에서 문제됐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있었는데 그건 정말 절실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령부터 청년 뭐 산업 협력인데 가장 제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하고 위안화 통화 스와프를 계약서를 작성해 합의를 해서요. 양국 중앙은행과 70조 원 규모. 그러니까요. 네. 그거 어떤 물론 이거 경제적 측면이기 때문에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가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되게 필요한 건가요? 통화 사업이? 좋죠. 위안화와 통화 사업이? 이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통장이 그러니까 70조 원어치 증가한 겁니다. 그걸 갖다 쓰면 좀 안 되겠지만 이제 조금 더 든든해진 거죠. 그래서 특히 한중 간에는 교역량도 상당히 많고 또 요새 우리 달러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으니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결국은 그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한중 간의 실질 협력의 문을 열은 것 같아요. 일종의 개문발차인데 두고 봐야겠죠. 우리 교수님께 좀 꼭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그 한한령 있잖아요. 한한령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설정하기로는? 일종의 증상인데요. 뭐가 증상이냐면 2017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나가면서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 선거 있기 일주일 전인가에 사드를 배치를 전격적으로 한 건데 맞아요. 그걸 중국과 전혀 소통과 교류 없이 그냥 찍어서 한 거라 오로지 그 무게는 문재인 정부가 다 짊어진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한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까지는 중국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했던 한국 문화, 가요, 드라마, 콘텐츠 산업들이 실제로 이제 블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조금씩 풀어져 있지만 전면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중국 인민들은 그걸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표현이 우회적이지만 어둠의 경로로. 어둠의 다크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풀어야겠죠. 그래야 중국 시장, 콘텐츠 시장에 우리가 가서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푸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중국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식 발표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한한령 풀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사의 특성상 공식적인 루트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한령이 전격 해제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한한령은 그 자체로서 풀려야 되지만 한중 간의 이 문화 교류, 인적 교류의 중요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가 우리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뭐 일각에서는 그 예상보다 미국이 너무 경도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어떤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석은 분석대로 존재하겠죠. 네. 뭘 분석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된 거고. 근데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시진핑 정부의 행보를 보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팔짱 끼고.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예. 그런데 요번에는 워낙 미중 관계가 소위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또 동시에 중국이나 우리나 관세에 지금 상당히 압박과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은 있는 거고요. 네.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중 정상회담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과 특정국가 중국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길 바라지만 네. 중국도 우리에게 한중 관계가 원만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방문까지 이제 언급이 됐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느냐가 궁금해서 봤던 건데.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을요. 네. 균형 외교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현실적 외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 외교?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 혹은 국제사회에 가하는 이런저런 조치들이 옛날처럼 균형 외교를 가능하게 하지 않잖아요. 너무 압박이 심하죠. 너무 압박이 심하죠. 예. 그러니까 균형 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한 거죠. 옛날에 균형 외교라고 치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2달, 3달을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조금씩 양보해 가면 서로 하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금처럼 지속되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동시에 소위 수평적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중국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 네.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거고. 그런데 좀 어떤 그 아쉬움이 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저희도 여러 차례 짚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특화시켜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인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문서가 채택이 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7월 말에 우리 협상팀이 백악관에서 예. 한미 무역 합의가 실제로 타결되었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3달간 다시 한번 재협상이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꼴대를 옮겼다라는 것 하나. 꼴대로 옮겼다. 네. 협상 간에 오고 갔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성문화된 합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한 바가 달랐다라는 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측이 워싱턴으로 돌아간 직후 혹은 가는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첫 번째 반도체에 관련해서 최애국 대우가 아직 변한 게 없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대만과 동일한 그 대우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네. 완전히 시장 개방되었다라고 이상한 메시지들이 나오니 네. 협상을 실제로 담당했던 김정관 장관은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타결되었다라기보다는 네. 타결을 선언했을 뿐이다. 그래서 양국 간에 이제 서명하게 될 김용범 실장이 MOU라고 표현했던 그 문건을 실제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은 도장 찍는 것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의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은 네. 적합한 소리다. 즉 협상팀은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네. 문서는 필수인 거죠. 어차피.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역협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FTA가 있었잖아요. 성문화된 예. 양측이 서명한. 예. 근데 사라졌잖아요. 예. 이제는 더더욱 확고하게 서명받고 싶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의 기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 체계가 원치 않겠죠. 그래요? 네. 혹시 트럼프 행정부의 변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저한테 그러십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되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신뢰도는 여타 다른 미행정부, 보통의 서구 유럽의 정부처럼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는 점에서.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상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의 해석이 늘 다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그 SNS 메시지를 던지면 그게 정책이 되는. 예.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를 향해서 목례를 한 게 좀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저도 놀랐어요. 혹시 잘못 사람 있는 줄 알고 인사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성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예, 뭐 결국은 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개인적 관계 유대를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필요하죠. 그래요? 그럼 아주 의도적인 의도적이죠. 목례라고 봐야 의도적인 목례죠.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땐 냉랭했어요. 뭐 신장기구로 얘기까지 했던데 보니까. 근데 더 미디어에 우리나라 언론에 커버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에 있으면서 대만 대표와 또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그 대만 총통 선임 고문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부총통급이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만나면서 양국 간의 우대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고 중국에서 당연히 벌었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한일 간의 그 문제 자체로는 크게 부침이 없을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일종의 한 쿠션 쳐서 대만 관계를 흔들다거나 미일 관계를 더 강함으로 해서 우리에게서 상황적으로 좀 곤란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한중 관계 협력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발 한미일 강화가 또 우리가 거기 연루되어서 한 쿠션 쳐서 중국과의 관계가 곤란해지면 어떨까 싶어요. 쉽게 보면 다카이치가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조심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우리의 블랙 이글스 공군기가 이제 중동을 가는데 오키나와에서 급유를 좀 받자 했더니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일부 비행기가 독도 영공 비행했다는 이유로 못 해준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어리석죠. 일본이. 비행기가 무슨 죄예요? 정말이에요. 비행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참. 그러니까 물론 그 일본 정부의 여러 행위자들이 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일본 정부, 일본 사회를 좀 면밀히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협력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우경화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그러면 독도 상공을 날아간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우리 국적항공기는 일본 못 가겠네요. 지금 이상한 거죠.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지금 일본 관가나 저변이 얼마나 극우화되어 있는가 지금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극우화된 일본이 그 자기네들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야 한국 포용하자. 가서 태극기 앞에서 인사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잘 지내. 그러면서 대만 만나고 중국한테 눈 부라리고 미국한테 팔짱 끼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 1비1리 안 했으면 1희1비인가요? 하지 안 했으면 좋겠고 일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에이펙 그 총평을 좀 해봤고요. 가지 마시고 유튜브 연장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못다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